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신 강사님은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셨고 30여 년을 근무하시면서 주 2의대사관 경쟁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산학함thực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김재신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재신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것은 공정거래 정책 방향입니다. 사실은 공정위가 시도하고 일할 수 있는 접점들이 많지 않아서 아마 우리 시도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좀 생소한 그런 업무인 것 같고요. 다만 언론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나 그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정거래법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신, 스피릿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어떤 시장 경쟁의 촉진, 그 다음에 경쟁의 촉진이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하고 꼭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직접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일은 아니시겠지만 최대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행정을 하시면서 늘 기본 원칙으로 또 하나의 스피릿으로 철학으로 이렇게 담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것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공정거래법, 공정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이 뭐냐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이 이겁니다. 왼쪽에 보면 축구 경기장인데요. 하나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고 하나는 평평합니다. 공정거래법이 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공정한 여건 하에 공정한 조건으로 경쟁하게 하는 게 공정거래법의 가장 기본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정 수행할 때도 다 마찬가지겠죠. 뭐 특별한 어떤 기업이 좋은 조건에서 경쟁한다 그러면 좋은 행정, 좋은 과정, 좋은 결과가 안 될 거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이게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게임의 룰이다. 공정거래법에 보면 뒤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지 행위들 위주로,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 플레이어가 공에 손을 대면 우리 핸들링 반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들이 경쟁을 시합을 하면서 지켜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공정거래법에서 쭉 정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오늘 강의 시작은 기업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또 퇴직하면서도 우리 후배들한테 남겨놨던 그 퇴임사에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우리 기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강조점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기업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일자리의 80% 이상이 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GDP의 95%가 이상이 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규 특허의 80에서 90%가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기초기술에 대한, 기초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개인이 하지만 지금 바야흐로 지금 시대의 혁신의 가장 큰 성장 엔진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전에 에디슨이라는 똑똑하고 인내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발명들을 했죠. 지금 시대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런 그동안에 쌓여있던 재원, 경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요. 국력은 세계적인 기업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좌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교력, 국방 이런 것도 더 중요한 거지만요. 결국 외교, 국방도 그 나라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서 미국, 독일, 일본이 부상을 했고요. 그 밑바탕에는 결국은 기업의 활동에 대한 경제력이고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G20 시대죠. 중국이 너무 커서 오히려 지금은 미국과 유럽들이 중국을 아주 강력하게 견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정말로 다행스럽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출연을 했죠. 뭐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뭐 현대중공업, 그야말로 이런 기업들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참 중요한 존재다. 우리나라의 국부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좌우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노동 착취의 문제, 안전에 소홀하는 문제, 또 환경오염, 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이런 것고요. 또 시장이나 어떤 이런 기업 측면에서 보면 소수 개인이 거대한 기업 집단을 만들어서 지배하는 문제, 또 시장의 독점을 추구하는 문제, 또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늘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시장의 역동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반칙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하자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고요. 제가 뒤에서 또 우리 헌법 조항들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지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의 흐름들입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BC 4세기에 그리스의 어떤 곡물상들이 매점매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규제했던 것도 나오고요. 또 1215년 마그나 카르트에 보면 물론 이 귀족들이 왕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그 내용 중에 하나에 보면 당시에 길드가 우리 개별 소상공인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유시장 경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보면 자유시장 경제론을 주창을 하고 있죠. 이 아담 스미스가 유럽을 각지를 여행하고 관찰을 하면서 한 개인의 어떤 욕망을 실현하는데 그걸 허용하게 되면 그게 가장 큰 효율성과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그걸 이론을 하고 이론을 제시를 하고 이 책에 했는데요. 그때 관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시에 그러나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은 상공인들은 사유 탐욕과 일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론의 앞에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하면서 뒷부분에는 사업자들의 탐욕, 일탈에 대해서도 매우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을 같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유와 어떤 한계에 대한 그런들 내용이죠. 미국에 보면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전후로 해서 남북전쟁이 있었고요. 또 교통과 통신의 발달, 기술 발전, 또 시장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큰 기업들이 출현하고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게임의 규칙이 없어서 뭐 리베이트, 담합, 노동에 대한 착취, 밀수 이런 소위 매우 그 시장 자유 방임의 어떤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철강원 카네기, 또 석유한 록펠러, 그 다음에 뭐 증기 철도왕 밴더필드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한 업종의 한 산업에서 거대 독점 기업들을 만든 그런 분들이죠. 위대한 기업가인 동시에 이분들이 저지른 그 폐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첫 번째 그림이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기업가들이 독점 기업화를 추구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엔티 트러스트 로우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 트러스트가 뭐냐면 동종에 있는 경쟁 기업들이 가장 유력한 기업한테 자기의 모든 경영권을 다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업이 마치 자기의 기업인 것처럼 모든 경영권과 이걸 행사를 하죠. 지배권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경영하고 의사결정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건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록펠러가 세운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인데 미국 석유 유통, 정제 유통 시장의 90%, 95%를 록펠러가 장악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미국의 독점 기업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견지하는 의미로 나왔던 게 엔티트러스트로 지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들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이 그림들이 1900년대 전후에 미국의 잡지, 신문에 나왔던 그림들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문어발이죠.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문어발 확장 많이 한다 그랬죠. 1900년대에 나왔던 그림들입니다. 문어발 확장을 표시를 하고요. 왼쪽에 보면 미국의 의회인데요. 밑에 의회가 있지만 그 뒤에 뚱뚱한 독점 기업가들이 의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 또 오른쪽 그림 미국 전역을 소수의 몇몇의 독점 기업가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그린 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미국의 시장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크게가 돼서 반독점법이 제정이 됩니다. 우리 이 왼쪽에 있는 그 그림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오늘 강의할 때 그 주최 측에서 이거 지난번에 보셨죠? 여기에 보면 네 분의 위대한 미국 대통령들 나왔죠. 혹시 이분들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이거 맞히시는 분 제가 요거 첫 번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 잠깐만, 지사님 하셔도 괜찮아요? 워싱턴, 링컨, 네. 제퍼슨, 애덤스. 한 분이 틀렸습니다. 네. 네, 한 분이 틀렸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본부장님. 네. 그럼 네. 거인의 어깨를 밟고 쓰시면 됩니다. 워싱턴, 링컨, 제퍼슨, 루즈벨트. 정답입니다. 네. 맨 왼쪽이 제1대, 그죠?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 대통령.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이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죠. 독립선언문 직접 손으로 쓰신 분.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링컨 대통령이고. 이제 세 번째 저분이 우리한테 좀 낯설어요. 그죠? 저분이. 근데 저분이, 제가 두 번째 줄에 써있는데,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1901년에서 1909년까지 8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하신 분인데요. 저 부분이 우리한테도 되게 우리 역사에도 관계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저분 시절에 그 외무장관, 국무장관이 태프트 장관이었고요. 그 뒤에 이제 미국 대통령 되셨는데 우리 가스라 태프트 조약 기억나죠? 그때 저분이 그때 대통령 시절에 체결했던 거고요. 이분이 그 노벨 평화상도 받아요. 러시아하고 일본 그 싸움 중재 잘해서요.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노벨 평화상도 받는데 이 독점금지법, 공정거래법 중에서 저분이 유명한 거는 1890년에 반독점법이 제정이 됐는데 한 10년 동안 저 법을 집행을 안 합니다. 그냥 잠자 있는 법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이 거대 독점 기업들에 대해서 이거는 두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좋지 않겠다 해서 수단을 찾다가 반독점법, 첨언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1901년부터 저분이 이제 그 법을 집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아까 얘기했던 스탠다드 오일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 스탠다드 오일을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23개인가로 쪼개요. 그래서 뉴저지의 스탠다드 오일이 이제 하나의 큰 회사인데 뉴저지 지역에 있는 거는 엑슨이라는 회사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거는 모빌, 그리고 저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쪽 지사는 쉐브론 이런 걸로 해서 23개를 쪼잡고 그 뒤에 물론 우리가 다 익숙한 이름들이잖아요. 미국의 정유회사 자기들끼리 기업 결합해서 엑슨모빌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23개로 쪼개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도 거대 독점 기업들을 많이 분할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법 집행을 본격화했던 분이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한 10년, 15년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법을 집행할 곳이 법무부였어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었는데 집행기관에 대해서 법에 담지를 못해서 결국은 이제 법무부가 있는데 이거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법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가 너무 깊이 개입하기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서 1914년에 FTC, 우리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창설하는 그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1914년에 FTC 법을 만들어서 연방거래위원회라는 걸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 법무부하고 연방거래위원회 두 개의 기관이 집행하는 그런 체제로 바뀝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을 도입해서 그 공정거래법을 각 나라에서 만드는데요. 그 뒤에는 다 연방거래위원회 같은 경제와 법을 같이 하는 이런 전문 기관들을, 정부 기관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경우는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963년에 3분 폭리 사건이라고 있는데 혹시 3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3분. 네. 그 우리나라의 3분, 세 가지 분말이에요. 설탕, 밀가루, 시멘트. 그죠? 요 세 가지를 수입하고 유통하는 우리나라 거대 기업이 매점매석, 밀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폭리한 게 그 당시에 드러나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공정거래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1966년, 69년, 71년 세 번 법안이 발의가 되지만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라는 가치에 밀려서 공정거래법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물가안정법에 공정거래와 관련된 조항이 일부 들어오고요. 198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단일 법률로 제정이 됩니다. 이게 1980년에 한번 우리 아셨듯이 그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국보위에서 일종의 경제개혁법안으로 이걸 선택을 해서 그 강력한 추진력으로 통과시켰던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된 지 한 42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 공정거래법의 정신은 우리 헌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9조 1항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 질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죠.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나라 경제 체제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을 119조 1항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항에서 동시에 국가는 국민 경제의 성장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또 시장의 지배,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2항을 만들었고요. 소위 이제 쉽게 말해서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많이 하죠. 공정거래법 1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2항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119조 2항의 정신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법입니다. 이 1항, 2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순수한 의미의 자유방임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적절한 의미의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을 우리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고요.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지금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순수한 의미의 자유시장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구상에는 없어요. 정부가 적절한 의미의 개입,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게 어떤 원칙, 어떤 명분 때문에 하는 건지, 어느 정도의 개입에 관한 건지 이거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규제와 조정은 지금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정도의 차이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공정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정위의 심판정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맨 앞에 9명의 위원들이 앉아 있고요. 가운데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앉아 있고 한쪽으로는 부위원장하고 상임위원 3명이 앉아 있고 반대편은 비상임위원 4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일종의 합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앞쪽은 한편에는 기업과 그 법률 대리인들이 앉아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 실제로 조사를 수행하고 이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앉아 있어서 재판처럼 이렇게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전원회의가 있고요. 아침 10시 시작하면 보통 회의가 저녁 8시 정도에 끝나고 하루 종일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시에 끝나면 9명의 위원들이 따로 방에 들어가서 9명끼리 또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이게 법 위반인지, 법 위반이면 어느 정도의 제재 수준을 정해야 되는지를 9분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해서 결정하고요. 의견이 당연히 갈라지겠죠. 투표를 해서 표결로 결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게 실제적인 심판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왼쪽에 보시면 저기 이제 심판정에 나와 있는 기업의 분들, 변호사 분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이제 한 건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하나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고
다른 한편은 기업들이 그 로펌을 통해서 거기에 반증하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게 한 건이 저런 자료를 통해서 매듭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을 크게 봐서 네 가지입니다. 경쟁정책, 순수한 의미의 경쟁정책입니다. 저거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공정거래법에 다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담합, 또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1, 2 기업들이 M&A를 해서 거대 기업이 출연하면 독과점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M&A를 심사하는 기능, 그 다음에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이게 경쟁 정책이고요. 오른쪽 아래로 보면 소비자 정책도 있습니다. 저것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는 경쟁 정책이라는 기본적으로 독점이 안 되고 시장에 다양한 옵션들이 시장에 나오게 유도하는 거고요. 그 다양하게 나와 있는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소비자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정책이고요. 이거를 같이 하는 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의 이름이 경쟁소비자위원회입니다. 뭐 그런 기관도 있을 처럼 경쟁과 소비자 정책이 같이 있고요. 오른쪽에 위에 보면 대기업 집단 정책입니다. 그 다음 왼쪽 아래 보면 기업거래 정책인데요. 대기업 집단은 우리나라의 재벌은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그 성격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의 소위 말하는 재벌이 한국의 아주 고유한 그 기업 형태인데 이거를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게 대기업 집단 정책이고요. 거기에 보면 대규모 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열사 간의 부당 지원, 그 다음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거, 또 계열사 간에 서로 상호 출자, 채무 보증 같은 거 해서 금융기관에 돈 뭐 다 끌어가는 거 이런 것들 다 금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거래 정책은 소위 말하는 가불관계법입니다. 선진국은 이런 것들을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손해배상 받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계약 문화도 잘 발전이 안 돼 있고요. 또 내가 억지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좀 개입을 해서 좀 가불관계 문제를 좀 해결해줘야 돼.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기업거래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또 프랜차이즈,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 법들이 만들어져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라. 계약서 바꿀 때는 사전에 한 달 전에 상대방한테 고지해라. 이런 절차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로 뭐 물건을 강매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불관계법.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네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공정거래제도인데요. 90년만 해도 한 23개국에 이 공정거래법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30년 지나서 전 세계 한 130여 개 국가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시장경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법이다라는 게 인식이 많이 됐죠. 특히 여기 보면 중국이 2008년도에 경쟁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과 EU가 중국의 그 WTO 체제에 가입하고 이럴 때 조건의 하나로 삼을 정도로 니네들 이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오려면 그 지표가 경쟁법이다라는 걸 해서 많이 강요를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중국 당국이 서방의 큰 기업들을 견제하고 그 하는 수단으로 지금 많이 좀 활용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특징인데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판단 기준인데 당연히 위법하고 합리성 기준인데 공정거래법의 조항들이 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는 분명히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고요. 다만 그게 폐해, 경쟁을 제한을 함에 따라서 소비자나 폐해를 준 것들, 이 비교 형량을 해서 법 위반 여부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과 형법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어젠가요? 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기의 우리 카카오 택시를 할 때,
자기의 가맹료 낸 가맹택시한테만 우선적으로 그 콜이 뜨도록 그거를 알고리즘을 조작을 해서 자기 가맹택시한테만 몰아준 행위, 이걸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했다고 저희들은 위반을 했다고 보고요. 카카오 측에서는 뭐 그런 면도 있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소비자는 더 편해진 거 아니냐라는 걸 주장하면서 서로 이제 법 위반을 다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투어지는 거여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후에 매우 정교한 경제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 위반이 가려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공정하다고 해서 모든 게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뭐 도덕이나 윤리적 차원에서의 뭐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은 그 중에서 가장 최악, 우리 사회에 법으로 만들어서 금지시켜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만 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들의 불공정성, 부도덕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반드시 법으로 강제적으로 금지시켜야 됐다는 이 여인으로 넘어와서 법규화가 되면 그건 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 전 단계에 있는 것들은 불공정, 부도덕, 윤리, 비윤리적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그럽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너무 세게 집행하는 거 아니냐. 우리 기업들만 너무 역차별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한국에서 엄격한 공정거래법 잣대에 훈련이 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가서 활동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많은 것들을 제재받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의 공정거래법이 있지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집행을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 경고 다 아주 그냥 봐주죠. 그랬다가 미국하고 유럽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타겟이 되고 가장 큰 금액의 제재를 받은 게 일본 기업들입니다. 일본에서 하던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다 활동했던 거예요. 담합으로 다 제재받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재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도 두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의 경제 상황하고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정말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우리가 좋았던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처럼 글로벌 시장 또 우리 한국 지금처럼 이렇게 안팎으로 다 어려웠던 시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 또 정부가 중심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 위기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거래 정책도 아까 4가지 정책이 우리 경제 성장 발전 단계에서 각각의 초점을 달리해가면서 발전해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전에 정부 주도의 경제 체제가 쭉 이어져 왔던 시대에는 경쟁 촉진하고 규제 개혁이 매우 강조가 됐고요. 그다음에 IMF로 우리 재벌 체제가 아주 위험해졌을 때는 구조조정 재벌 개혁이 아주 공정위에서 중요한 정책이었고요. 또 소비자 정책이 강조되던 시대에 또 최근에는 가불관계,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불관계가 매우 강조되던 이런 정책 단계로 발전해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말에 올해 업무 계획을 내놓고 대통령님께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런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이런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바로 나온 게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건이 되겠죠. 또 에너지 등 국민 부담하고 직결되는 민생 또 이런 담합들 공정위가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거고요. 또 장기 독과점 산업의 진입 규제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규제를 없애서 더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게 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이런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내놨고요. 맨 아래에 있는 시사점 중에 하나는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공정위에서
담합에 대해서 오랫동안 집행을 해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은 저희가 보기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하기, 더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입찰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그의 한 꼭지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소개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불관계 문제입니다. 뭐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정 근거가 마련하겠다, 기술 탈취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 경제 풀뿌리인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건강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공정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이 아까 이 4가지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불관계 시책이고요. 우리 공정위 직원이 650명입니다. 아주 작죠. 그 650명 직원 중에 간부들 빼고 행정 지원 인력 빼면 실제로 조사하고 역할하는 데는 한 300~400명쯤? 그 직원들이 4가지 정책을 나눠서 하니까 가불관계 쪽에 들어가 있는 인력은 아마 한 100명 가량 될까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해도 전국에서 이 하도급 거래, 뭐 가불관계 관련된 계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수만 건일 겁니다. 그죠? 이 100명의 인원이 이 모든 거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중에 하나로 시도하고 좀 협업을 할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그렇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는 정부가 이 수많은 거래 계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계약 문화가 성숙이 돼야 됩니다. 사인할 때 내가 과연 이거를 다 지킬 수 있는지를 내가 철저히 보고 사인하면 지켜야죠.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죠. 이 계약 문화를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 집단 시책인데요.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대기업 집단 정책, 제도는 완화하겠다라는 게 큰 방향입니다. 네 번째가 소비자인데요. 온라인 소비가 워낙 커서 소비자 정책의 주안점을 온라인 소비 쪽에 두겠다라는 게 큰 방향입니다. 향후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이 공정거래 정책은 공정거래 제도는 시장의 룰입니다. 경기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후퇴되거나 눈감아지면 이거는 경계가 좋아질 때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엄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다만 룰 자체가 이게 우리 경제 성장에, 우리 경제의 건강함을 위해 도움이 되는 거냐에 대한 거는 늘 끊임없이 성찰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제도를 계속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부의 원천은 기업입니다. 기업들의 옥석을 잘 가려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 기업과의 소통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 공정위가 세종시로 내려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사실 지리적인 관점에서 되게 멀어졌는데요. 시장하고 기업들하고 더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큰 가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공정거래 제도는 시장 경제의 보루여서 사회적 저변의 확대, 그 다음에 전문성들이 계속 높여져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제가 강원도청에 우리 공직자분들께 드리는 저의 제언이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도 자체가 공정거래를 가장 잘 지키는 솔선수범 기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청이 행정도 하고 또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하고 있을 때 이런 경제 사회적 활동들이 법과 원칙 또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지를 모든 분들이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노력들을 계속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특히 강원도에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기관들은
더 시장과 더 기업과 더 상공인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경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을 때 이 계약 조건이라든지 입찰 또 거래 과정들이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설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매우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강원도청이 공공기관이 먼저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역할을 해줘야 우리가 기업들한테 또 상공인들한테 우리가 도민들한테 공정거래 정신을 잘 지켜달라고 촉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소재 기업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아마 대기업들은 많지 않겠지만 또 대기업들은 대기업대로 또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중소기업들이 이 불공정 거래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기업들과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고 같이 달려가주는 동반자가 돼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정위는 말씀드렸듯이 법의 영역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공정위에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분쟁조정 우리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당사자 기업들을 불러서 분쟁 조정을 그래서 당사자 간에 적절한 수준으로 협의해서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정원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구들과도 더 협력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 그리고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도 강원도에서 좀 지원해주면 기업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정위에서 그 시도하고 일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즉 아까 가불관계법, 하도급법하고 프랜차이즈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까 그 고도의 분석을 해서 법 위반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만 하면 법 위반으로 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써라. 계약서 썼냐 안 썼냐만 판단하면 돼요. 계약서 개정할 때 사전에 한 달 전에 고지를 했느냐, 고지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법 위반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시도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부산, 경기도, 인천 이런 제 기억의 4개 시도가 공정위와 같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강원도에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공공기관의 입찰 담합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대기업은 더 이상 입찰 담합 같은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워낙 강하게 제재를 받고 지금은 담합해서 얻는 이익보다 담합을 했다는 걸로 인한 사회적인 지탄, 평판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은 상당 큰 기업들은 담합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공공 분야의 담합들은 상당 부분 아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입찰 담합도 보면 시설 분야, 건설과 관련된 파트가 있고요. 납품 구매 계약 파트가 있잖아요. 아마 시설은 우리가 공정위로부터 건설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제재 많이 받았어요. 이 납품 계약 쪽에는 아직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강원도청이 입찰 담합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이런 소중한 또 공공 자원들 예산의 혈세들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강원도청의 중요한 책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입찰 담합 정돈 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또 담합 예방 활동 같은 것도 전개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담당자가 담합 적발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게 되면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주요 공공기관들이 예를 한전 같은 경우가 아마 대표적인 걸로 기억이 하는데 한전에 큰 금액들을 발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찰 쭉 들어오는데 시스템으로 그걸 만들어서 일종의 이게 담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 가지 팩트를 검토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알려줍니다. 이거는 담합 가능성이 상이다, 중이다, 뭐 이런 시스템도 운영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시스템 같은 거 좀 잘 한번 일종의 벤치마킹해서 도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정위는 담합 관여자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 오래전부터 나온 아이디어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면 우리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빨리 시급하게 사업자 선정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입찰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한 업체를 대개 이렇게 두고 그 업체한테 같이 누구 좀 들어와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고 이제 낙찰자가 선정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또 공공기관이 직접 담합을 유도한 거죠. 일본에는 이런 경우에 그 담당 공무원을 제재하는,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에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우리 한국공정위에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이게 우리 과연 정서에 맞을까, 또 이걸 통해서 우리 행정의 비효율성이 좀 초래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올해 업무 계획에 드디어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오래된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해 업무 계획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게 검토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조직에 있는 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법의 그 제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해온 말씀 좀 드렸고요. 혹시 자유롭게 우리 공정이라든지 또는 공정거래법이라든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불공정 행위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는 이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그 과징금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저희 그 과징금 수준이 선진국 수준까지 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이제 공정거래법은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행정제재,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하는 거,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을 다시 하지 말라라는 이런 시정조치, 이 두 가지입니다. 원상회복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거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법위반으로 판정한 거를 근거로 법원에 가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가불관계법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좀 우리한테 불만을 제기하는 게, 하도급법 위반했다고 누구를 신고를 했는데 국가에서 이걸 법 위반이라고 제재를 했는데 나한테 주머니에 직접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도급법에서 일부 대금 지급할 수 있는 명령 정도 하나는 집어넣고요. 그 외에는 손해배상 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고 그럼 이제 과징금이 얼마나 적절하느냐에 관해서는 한 2년, 4년 전에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과징금 수준이 2배로 다 올렸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 2배 정도 올리면 그게 이제 선진국 정도 수준에 이제 드디어 도달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담합 같은 경우에 보면 담합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세탁기를 담합했다. 세탁기 출고 가격 10년 동안 했다 그러면 공정위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담합을 시작하고 끝났을 때 그 기간 동안 세탁기의 총 매출액을 구합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최대 20%까지 하는 건데요. 아마 세탁기의 영업이익률이 5%, 10%겠죠. 그죠? 그러니까 20%까지 갖고 온다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엔 과징금으로 재정적인 페널티로는 좀 충분한 수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30%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인데 하여튼 우리는 많이 올라왔다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준은 지금 이제 법 개정한 그 정도 수준이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거를 공정위가 잘 집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국가에 내는 과징금이고요. 소비자가 그 세탁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나 저 삼성하고 LG한테 세탁기를 비싸게 샀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그 비싼 것만큼 비싸게 구입한 것만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한 명 한 명의 소비자가 소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단 소송 제도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 기업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아직까지 국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3배 손해배상입니다. 무조건. 내가 피해 준 거에 그냥 법원이 3배를 때립니다. 네. 그 대기업 집단의 그 특수강의 신종 범위를 그 혈족 6조 사촌에서 혈족 사촌, 인적 사촌으로 바꾸는 경우에 그 지금도 LG닥수사 같은 경우는 8조, 10조까지 사실상 같은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걸 좁혀지면 그걸 우리가 방임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재벌교육이라는 게 사실 혈족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않나 방향이 이거 좁힌 것 같아서 오, 저희들보다 더 센 재벌 개혁론자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친족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게 총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삼성은 이재용이잖아요. 이 삼성이라는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공정위가 먼저 정합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으로 이제 저희가 총수를 정하고요. 총수를 중심으로 친족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친족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계열사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친족 6천, 혈족 4천 이게 민법상의 친인척의 개념이어서 그 개념을 도용해서 6촌 4천으로 저희가 운영해 왔고요. 한 30년 이상 해왔고요. 그리고 이 개념이 또 이런 혈족을 범위를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다른 많은 경제 법률에서도 6촌 4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넓게 공통적으로 쓰고 있던 그 범위였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 친인척의 범위가 되게 좁아졌어요. 사실 저만 해도 제가 6촌 누군지 잘 몰라요. 진짜로 잘 몰라요. 5, 6촌 몰라요. 예전에 우리 가깝게 살 때는 6촌을 잘 알았지만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시대에 적절한 범위냐에 대해서는 많은 좀 우리가 검토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많은 법률에서 첫 번째로 4촌, 3촌으로 저희가 이번에 범위를 줄였습니다. 이 한편으로 벗어난 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우려도 많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계열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당분간에 넣겠다라는 단서로 저희가 범위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뭐 6촌, 4촌 사람도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한테 그분 정도면 이 삼성그룹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사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6촌 관계라는 이유로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들어오고 기업 집단을 받는 모든 규제들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지배받는 범위로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좁혔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 범위를 줄임에 따라서 신고해야 될 그 기업 집단, 76개 기업 집단이 있는데요. 친인척이 한 10,000명이었는데 범위를 줄임에 따라서 5천 명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이 방향은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신 줄어든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집중하고 선택해서 법을 집행해 나가야겠다는 게 저희 공정위 정책 방향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기업 집단국이 있는데요. 집단국 국장하고 과장들 들어오면 제가 늘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6촌 누군지 알아?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검토시켰던, 그래서 실제로
6촌, 5촌 이런 분들이 기업에 얼마나 경영에 인발보돼 있는지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검토를 했고 지금 시점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좁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게 이제 작년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개정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강원도 그 특별자치도법 잘 통과돼서 강원도의 든든한 성장 엔진이 돼서 우리 강원도가 더욱더 성장하고 국민들께 큰 행복을 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기원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 강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